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혼한 지 20일 만에 쌍둥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한 여성의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몰래 개인 병원을 찾았던 날, 전 남편이자 대기업 건설사 대표가 갑자기 문을 부수고 들어와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내 아내와 두 아이를 건드리는 자는 이 서울 바닥을 다 뒤집어서라도 가만두지 않겠다. 그것은 허름한 진료실을 찢어놓을 듯한 처절한 포효였습니다. 20일 전 차갑게 이혼 서류를 던졌던 바로 그 남자가 말입니다. 싸늘했던 이별의 순간과 지금의 미친 듯한 절규 중 과연 어느 쪽이 그 남자의 진짜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차갑고 독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강하게 찌르며 위장을 뒤틀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서울 외곽의 깊숙한 골목에 자리 잡은 허름한 불법 산부인과의 하얀 시트가 깔린 차가운 수술대에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위태롭게 깜빡거렸습니다. 창백한 빛이 눈물범벅이 된 제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초음파를 보는 중년의 의사는 이런 음성적인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관심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혀를 차며 정적을 깨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쌍둥이네요. 들리나요? 태아 심장 소리 다 잡힙니다. 의사가 낡은 초음파 기계의 스피커를 켜자 기적 같은 소리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쿵쾅쿵쾅 빠르고 힘찬 소리였습니다. 제 몸속에서 하루하루 자라나고 있는 두 생명의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심장을 잔인하게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입술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둘 다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한 거 맞죠? 마음이 바뀌었으면 지금 일어나서 집에 가요. 그래도 지우겠다면 가만히 누워 있어요. 마취약 가져올 테니까. 의사의 말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했냐고요. 화려한 저택에서 빈손으로 쫓겨나듯 캐리어를 끌고 나온 지 2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단 하루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저 윤서아와 강민주는 4년간의 결혼 생활을 막 끝낸 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이름난 대형 건설사 대표의 아내로 살았던 4년의 청춘은 차가운 이혼 서류 한 장과 산산조각난 마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제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은행 계좌는 모두 정지되었고 프리랜서 인테리어 디자이너 일도 최근 들어 뚝 끊겼습니다. 두 아이를 책임질 자신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민준의 권력이었습니다. 만약 그와 그의 가족이 쌍둥이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게서 아이들을 빼앗아갈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은 이수진을 엄마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이수진은 민준의 첫사랑이자 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밀하게 다가온 여자였습니다. 아이들이 그 여자의 잔인한 소나기에서 자라게 하는 이 차라리 제 손으로 생명을 거두는 큰 죄를 짓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의사에게 빨리 끝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며 투명한 마취약이 든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바늘이 제 피부에 닿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쾅폭탄이 터지는 듯한 엄청난 굉음이 울렸습니다. 녹슨 수술실 철문이 누군가의 발길질에 산산조각이 나듯 열렸습니다. 문이 벽에 강하게 부딪히며 천장의 파편들이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의사는 기겁하며 주사기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유리주사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번쩍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복도 조명을 등지고 누군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그 차갑고 이성적인 건설사 대표 강민준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줄의 주름도 허용하지 않던 완벽한 맞춤, 정장 차림의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의 민준은 미쳐버린 짐승 같았습니다. 하얀 셔츠는 엉망으로 구겨져 있었고 단추 2개가 뜯어져 나가 핏대가 선 목선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그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무서운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미친 듯이 달려온 사람처럼 가슴을 심하게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폭풍처럼 방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단단한 팔을 휘둘러 스테인리스 의료 도구 쟁반을 바닥으로 엎어버렸습니다. 날카로운 가위와 집게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감히 내 아내와 두 아이를 건드리는 자는 이 서울 바닥을 다 뒤집어서라도 가만두지 않겠다. 갈라지고 쉬어버린 민준의 끔찍한 포효에 의사와 간호사들은 사색이 되어 벽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수술대 위에 누운 채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으며 저렇게 가슴이 찢어질 듯 분노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불과 20일 전 저를 매몰차게 버린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민주는 방 안에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침대 곁으로 다가와 눈물 범벅이 된 제 얼굴을 뚫어지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있었고 넓은 가슴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변명도 어떤 안부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값비싼 재킷을 훌렁 벗어 공포와 추위로 벌벌 떠는 제 몸을 푹 감쌌습니다. 이거 놔요. 지금 무슨 짓이에요? 당장 놔요. 저는 패닉에 빠져 발버둥 치며 그의 셔츠 자락을 핥히고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임신부의 힘으로 그를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민주는 한 손으로 제 무릎 밑을 다른 한 손으로 제 등을 단단히 받치고는 저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그의 품은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숨막히게 단단했습니다. 제가 울며 소리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안고 그 끔찍한 병원을 빠져나가 입구에 세워진 검은색 벤츠 마이바흐로 직행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의 경악스러운 시선만이 뒤에 남았습니다. 차문이 쾅 닫히고 저는 숨막히는 좁은 공간에 갇혔습니다. 히터에 따뜻한 바람이 쏟아졌지만 제 몸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운전석에 올라탄 민준이 거칠게 엑셀을 밟았고 차는 서울의 어둠 속으로 질주했습니다. 차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했습니다. 민준의 무거운 숨소리와 엔진의 굉음만이 울렸습니다. 익숙한 그의 향수 냄새와 식은땀 냄새가 섞여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그 냄새는 제가 필사적으로 묻어두려 했던 아픈 기억들을 잔인하게 끄집어냈습니다. 불과 20일 전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민준이 이미 서명까지 마친 이혼 서류를 유리 테이블 위로 던지던 그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빙산처럼 차갑고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잔인했던 것은 그날 밤 저희 집 거실 소파에 이수진이 앉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건설사 홍보실장이자 그의 첫사랑인 그녀는 다리를 꼬고 오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을 들어 올리며 본처인 저를 마치 쓸모없는 쓰레기 보듯 조롱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장 찍어.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날 밤 민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깊은 원망 속에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짐을 챙겨 포구 속으로 걸어나갈 때 제가 남편이라고 불렀던 그 남자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잔인했던 남자가 제 옆에 앉아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 좁은 자취방은 저쪽이에요. 당장 차 세워요. 세우라고요. 저는 소리를 지르며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침묵했습니다. 그는 문을 잠그고 속도를 높여 서울 도심 한복판으로 진입했습니다. 차는 철저한 보안과 안면 인식 시스템으로 통제되는 한남동의 최고급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제가 지내던 습하고 어두운 골목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반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려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에 밀어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민주는 저를 거대하고 화려한 펜트하우스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통유리창 너머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미처 반항하기도 전에 그는 제 어깨에 매달린 가방을 빼앗아 뒤져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뭐 하는 미친 짓이에요. 내 폰 돌려줘요. 저는 달려들어 빼앗으려 했지만 그는 폰을 높은 장식장 위로 훌쩍 던져버렸습니다. 앞으로 넌 여기서 지내. 마침내 그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낮고 쉰 목소리가 넓은 공간에 울려 퍼지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때 주방의 무거운 나무 문이 열렸습니다. 저희 부부의 집에서 오랜 시간 일했던 믿음직한 가정부박 아주머니가 황급히 달려나왔습니다. 저를 발견한 아주머니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민주는 아주머니를 돌아보며 차갑고 또박또박하게 지시했습니다. 박 아주머니, 지금 이 시간부터 24시간 내내 서아를 감시하세요. 서아가 이 문 밖으로 반발짝이라도 나가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아주머니도 당장 짐 싸서 나갈 각오 하십시오. 저는 경악했습니다. 뜨거운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쳤습니다. 자유롭던 저는 하루아침에 화려한 유리장 속에 갇힌 새가 되었습니다. 공포를 집어삼킬 만큼 거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민준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우린 이혼했어. 법적으로 완벽하게 남남이라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날 가둬. 이거 명백한 불법 감금인 거 몰라. 민주는 시선을 내리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을대가 크게 일렁였지만 여전히 그 짜증나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고 참았던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아, 이제 알겠네. 내가 당신네 그 잘난 집안의 핏줄을 몰래 훔쳐갈까봐 겁나는구나. 아니면 날 여기에 가둬놓고 출산 기계로 쓸 작정이야. 내가 이 아이들을 낳으면 가차없이 빼앗아서 그 어린 내연녀 품에 안겨주려고. 내 끔찍한 고통 위에서 당신들만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거잖아. 어림없어 강민준, 똑똑히 들어. 절대 당신 뜻대로 안 될 거야. 원망과 도끼가 가득 찬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내뱉었습니다. 제 가혹한 비난을 듣던 민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기묘한 당혹감과 깊은 고통이 스쳐 지나갔지만 너무 순식간이라 제가 잘못 본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반박도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몸을 돌려 거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억울함에 숨이 막혀 텅 빈 거실에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소파에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모님 우유 좀 드세요. 혼몸도 아니신데 너무 흥분하시면 뱃속에 두 아기한테 안 좋아요. 저는 우유를 밀쳐내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복도를 향해 걸었습니다. 도망칠 곳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밀고 들어간 마스터 침실 문턱에서 제 발걸음은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방 안은 따스한 노란색 조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충격에 빠뜨린 것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활짝 열린 거대한 옷장 안에는 최고급 소재로 만들어진 해외 명품 인부복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임산부를 위한 온갖 외국산 고급 비타민과 영양제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최고급 임산부용 우유 상자들이 열을 맞춰 쌓여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비어버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요? 민주는 이혼하던 그날 제 모든 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단돈 100원도 없이 저를 길거리로 내몰았고 그 끔찍한 불법 병원으로 저를 밀어넣은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남자가 이 화려한 펜트하우스에 제 영양제 한 알 인부복 한 벌까지 이토록 섬세하게 준비해 놓았단 말인가요? 저는 현기증을 느끼며 뒷걸음질을 쳤고 고개를 돌려 유리 발코니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어두운 발코니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고독한 그의 뒷모습 위로 그가 쥔 담배에서 피어오르는 붉은 불씨와 짙은 연기가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투명한 유리를 통해 그가 고개를 돌려 방안을 응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생사여탈권을 쥔 오만한 대기업 대표의 눈빛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산조각이 난 억눌리고 억눌리다 못해 끝없는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찬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지독한 억압은 저를 향한 복수일까요? 아니면 어떤 끔찍한 비밀을 감추기 위한 발버둥일까요? 이 숨막히는 감금 생활이 3일째 이어지던 날, 마침내 거대한 파도처럼 사건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날 아침 민주는 검은색 재킷을 급히 걸치며 늘 그렇듯 차가운 목소리로 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이틀 동안 부산으로 출장 다녀올 거니까 집에서 얌전히 태교나 해. 쓸데없는 짓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묵직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다시 깊은 혼란 속에 버려졌습니다. 저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매연으로 뿌연 서울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 지경까지 몰락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정성껏 끓인 전복죽을 내왔고 기운을 차려야 한다는 간곡한 설득에 못 이겨 겨우 몇 숟가락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오전 10시 반쯤 정적을 깨고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황급히 달려가 비디오폰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사모님 회장님, 아니 민준 도련님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 이수진 실장이라는 여자랑 같이요. 제 몸은 순식간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며 집 안으로 밀려들어 왔습니다. 민준의 어머니인 최 여사는 언제나처럼 값비싼 실크 블라우스에 영롱한 진주 목걸이를 두른 채 오만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수진이 찰싹 붙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화려한 베이지색 명품 원피스를 입고 디올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붉게 칠한 입술 끝에는 저를 비웃는 도발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참나 첨년 숨겨둔 꼴 치고는 제법 그럴싸하네. 최 여사는 경멸 어린 시선으로 펜트하우스를 훑어보더니 그 역겨운 눈길을 제 얼굴에 꽂았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할 뻔했지만 이내 제가 이 집안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 민준 씨와 이혼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건 당신 아들의 강압 때문입니다. 당장 저를 풀어달라고 아드님께 전해주시죠. 최 여사는 귀를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비웃음을 터뜨리더니 자신의 에르메스 가방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유리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너같이 행실이 더러운 여자가 감히 내 앞에서 조건을 따져. 이 백지수표나 주어. 3억이든 5억이든 네가 원하는 만큼 적어. 돈 챙겼으면 당장 이 서울 바닥에서 짐 싸서 꺼져. 더 이상 그 더러운 시를 무기 삼아 내 아들 돈 뜯어낼 생각 말고 온몸에 피가 머리로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러운 시라니요. 저는 분노로 벌벌 떨며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노려보았습니다. 수진이 최 여사의 팔짱을 다정하게 끼며 한 걸음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는 맹독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고혈압 오십니다. 진정하세요. 아마 서아 언니가 요새 인테리어 일도 끊기고 돈이 궁하니까 어떻게든 민준 오빠한테 다시 빌붙어 보려고 발악하는 거겠죠. 하지만 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밖에서 굴러먹다 생긴 쌍둥이를 왜 억울하게 우리 오빠한테 뒤집어 씌워요. 언니가 계속 이러면 대기업 대표인 우리 오빠 명예가 어떻게 되겠어요. 입 닥쳐. 저는 수진을 매섭게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내 남편을 뺏어간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말도 안 되는 누명까지 씌워. 난 강민준한테 하늘을 우러러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어. 감히 어디서 뻔뻔하게 말대꾸야. 최 여사가 이를 갈며 제 뺨을 후려치려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때 박 아주머니가 황급히 뛰어들어와 앞을 가로막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사모님,
제발 참으세요. 저분 지금 임신 중이십니다. 아기들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고급 스파를 운영하는 제 베스트 프렌드 지윤이가 폭풍처럼 뛰어들어왔습니다. 낌새가 이상함을 눈치챈 박 아주머니가 몰래 지윤에게 구조 문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지윤은 앞뒤 잴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수진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이 미친 여자들이 단체로 몰려와서 임산부한테 무슨 짓이야. 늙은 마녀야 돈 좀 있다고 사람을 벌레 취급해도 되는 줄 알아. 서아 너 당장 짐 싸서 나와. 내 집에 빈방 차고 넘치니까 우리 집으로 가. 지윤이 제 손목을 잡고 두 걸음쯤 떼었을 때였습니다. 복도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경호원 두 명이 들이닥쳐 거친 손길로 지윤을 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지윤은 악을 쓰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지만 덩치 큰 남자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무거운 나무 문이 쾅 닫히며 제 친구의 절규는 차단되었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최 여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을 찍는 소리가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가리키며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무릎 꿇고 수표 주워. 숫자 적어놓고 내 발로 기어나가. 만약 안 나가면 내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내 뱃속 아기 유전자 검사부터 할 거야. 우리 집안 핏줄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널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해서 살아도 사는 게 아니게 만들어주마. 저는 바닥의 수표와 수진의 역겨운 미소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억울함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수진은 제가 결국 굴복하고 돈을 받는다고 생각했는지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백지수표를 집어들고는 보는 앞에서 쫙쫙 찢어버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수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종이 조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조각들을 수진의 얼굴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려 그녀의 명품 원피스 위로 떨어졌습니다. 똑똑히 들어. 저는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날이 바짝 서 있었습니다. 내가 길바닥에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아이들을 당신들 같은 끔찍한 집안에 팔아넘기진 않아. 날 더러운 여자라고 매도하고 아이들을 불륜의 씨앗이라고 부른다면 당신들은 내 아이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릴 자격이 없어. 이 미친년이. 최 여사는 극도로 분노하여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머리를 쪼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 제 위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랫배에서부터 끔찍한 경련이 시작되었고 저는 중심을 잃고 양털러그 위로 풀썩 쓰러졌습니다. 세상에 서아 사모님 피피가 나요. 박 아주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거실을 갈랐습니다. 저는 흐릿한 눈으로 연회색 수면 바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검붉은 핏자국이 섬뜩하게 번져나가며 차갑게 제 다리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들. 극도의 공포가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웅크린 채 끊어지는 숨을 내몰아 쉬며 신음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아기 좀. 기세등등하던 수진과 최 여사도 핏자국을 보자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띵 무미건조한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부산 출장을 갔다던 그가 어째서 지금 여기에 있는 걸까요? 재킷을 벗어 손에 든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그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에 민준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심장을 부여잡고 있는 어머니 공포에 질려 입을 막고 있는 수진, 그리고 피를 흘리며 바닥에 웅크린 저. 민준아, 그게 아니라 엄마가. 최 여사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지만 민준은 어머니도 수진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쥐고 있던 재킷을 내동댕이 치고 미친 사람처럼 제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수천억 대의 계약서에 거침없이 사인하던 그의 크고 단단한 손이 제 몸에 닿을 때는 사시나무처럼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몸을 조심스럽게 번쩍 안아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기 전 민준이 고개를 돌려 수진을 노려보았습니다. 핏발이 선 그의 눈동자에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짙은 살기와 어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칠 정도였습니다. 만약 내 아내와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내 목숨으로 갚게 될 거다.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잇새로 씹어뱉은 그의 저주가 제 의식이 깊은 암흑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기 전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였습니다. 소독약 냄새, 또다시 그 차갑고 불길한 냄새였습니다. 힘겹게 눈을 뜨자 눈이 부신 하얀 천장과 최고급 VIP 병실의 은은한 조명이 보였습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장 박동 모니터의 삐삐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수액줄이 주렁주렁 매달린 파른 쇳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서아, 사모님 깨어나셨군요.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침대맡에 엎드려 있던 박 아주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눈물을 비 오듯 쏟아냈습니다. 아주머니는 수액줄을 급히 정리하며 목이 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대요. 대표님이 조금만 늦게 모시고 왔어도 아기들 잘못될 뻔했다고. 그래도 뱃속의 두 아이 모두 무사합니다. 천만다행이에요. 그제야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치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배를 더듬었습니다. 아직 이곳에 아이들이 무사히 살아 있었습니다. 안도감에 무의식적으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대표님은 사모님 병원밥 입에 안 맞는다고 방금 전복죽 사러 뛰어나가셨어요. 밤새도록 한숨도 안 자고 옆에서 사모님 손만 꼭 잡고 계셨답니다. 대표님 속마음은 사모님을 정말 끔찍이 아끼시는데 아주머니는 코를 훌쩍이며 방 한구석으로 걸어가 소파에 걸쳐진 민준의 검은색 재킷을 옷장에 걸기 위해 집어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제발 그 사람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저는 모로 누우며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남자를 위한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재킷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재킷의 안주머니에서 깔끔하게 정돈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대리석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중요하신 서류인가 보네. 박 아주머니가 중얼거리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바닥에 닿는 충격으로 몇 장의 종이가 봉투 밖으로 미끄러져 나왔고 마침 에어컨 바람에 종이가 펄럭였습니다. 흐릿했던 제 시야에 빨간색 명조체로 굵게 인쇄된 끔찍한 단어가 확 꽂혔습니다. 남성나님 전문 클리닉. 잠깐만요, 아주머니. 저는 다급하게 아주머니를 멈춰 세웠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서류 이리 줘보세요. 하지만 이건 대표님 개인 서류인데 빨리 달라고요. 불안감에 휩싸인 제 목소리가 한껏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다시 흥분해서 몸에 무리가 갈까봐 머뭇거리다 결국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넘겼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남성 전문병원의 진단서와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환자명 강민준 나이 34세, 검사일 8개월 전, 가슴속에서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붉은색 병원장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굵은 글씨의 소견서에 제 눈동자가 멈췄습니다. 결론 환자는 원발성 무정자증으로 인한 심각한 남성 난임. 정액 내에서 정자가 발견되지 않음. 자연 임신 확률 0%. 제 손에 들린 얇은 종이 한 장이 수천 톤의 쇳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척추를 타고 내려간 얼음장 같은 전류가 온몸의 마디마디를 쑤시는 듯 했습니다. 난임 원발성 무정자증 자연 임신 확률 0%. 만약 민준이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면 지금 제 뱃속에서 힘차게 뛰고 있는 두 생명은 대체 누구의 아이란 말입니까? 저는 살면서 민준 외의 남자를 마음에 품은 적조차 없었습니다.
4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다른 남자의 그림자조차 제 곁에 허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늘에 맹세코 저는 결백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검사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와 데이터가 빼곡한 진단서는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잠깐 8개월 전이라고요. 제 머릿속에서 어지러운 필름이 엄청난 속도로 되감기기 시작했습니다. 8개월 전 정확히 제 29번째 생일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예쁜 잠옷을 입고 촛불을 켠 와인 테이블을 준비해 민준을 기다렸습니다. 결혼 후 3년 넘게 미뤄왔던 2세 계획을 드디어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 퇴근한 민준의 표정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어둡고 수척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간 제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피곤해, 나중에 해. 그날 밤 이후 그는 저와의 신체 접촉을 병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일정이 바쁘다는 핑계로 회사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늘어났고 집에 오더라도 안방이 아닌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거대한 빙하처럼 차갑고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유학을 마친 수진이 귀국했습니다. 민주는 보란듯이 그녀를 대동하고 공식 석상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눈물로 매달리며 따져 물을 때마다 그는 숨막히는 침묵과 피곤한 눈빛으로만 일관했습니다. 그 지독한 냉대의 끝은 폭우가 쏟아지던 밤 테이블 위로 날아든 이혼 서류였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논리적인 미치광이 같은 가설 하나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가 그토록 잔인하게 굴었던 것은 바로 이종이 쪼가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평생토록 간절히 원했던 엄마라는 꿈을 이뤄줄 수 없다는 절망감에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며 저를 밀어낸 것입니다. 한 남자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차라리 첫사랑과 바람난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가 될지언정 이 비참한 진실을 털어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겼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이 무정자증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면 제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당연히 분노하고 폭주했어야 정상입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임신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제 뺨을 때리고 저를 창렬하고 모욕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 끔찍한 불법 병원에 문을 부수고 들어와 감히 내 아내와 내 아이를 건드려라고 소리친 걸까요? 왜 저를 고급 펜트하우스에 가두고 수천만 원어치의 인부복과 영양제를 챙기며 저를 보호하려 했던 걸까요? 수십 개의 의문들이 거대한 거미줄처럼 뒤엉켜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달칵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준이 양손에 고급 보온 도시락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면도를 하지 않아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저를 발견하자 그의 피곤한 눈동자에 옅은 안도감의 빛이 스쳤습니다. 서았겠어, 의사가 안정을.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저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팔을 휘둘렀습니다. 촥 제가 던진 병원 진단서가 민준의 가슴팍을 강하게 때린 뒤 하얀 바닥으로 흩날려 떨어졌습니다. 민준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우뚝 멈춰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붉은색 직인과 원발성 무정자증이라는 글씨에 꽂혔습니다. 단 1초 만에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빠져나가 시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에서 보온 도시락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뚜껑이 열리면서 뜨거운 전복죽이 침대 및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기겁하며 입을 틀어막고는 황급히 병실을 빠져나가 문을 꼭 닫았습니다. 병실 안은 제가 몰아쉬는 거친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숨막히게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바닥의 종이를 가리키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이를 잃을 뻔했던 어미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담아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강민준, 내 눈 똑바로 봐. 당신이 나한테 이혼을 강요하고 지난 8개월 동안 내 피를 말려 죽인 이유가
고작 이따위 쓰레기 같은 종이 조각 때문이었어. 민주는 바닥에 발이 묶인 듯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어떤 변명도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허벅지 옆으로 꽉 쥔 두 주먹만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이 찢어지라 오열했습니다. 억울함이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당신 몸에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멋대로 날 버려놓고 내가 임신한 걸 알았을 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내가 다른 놈이랑 몸 굴려서 생긴 애를 당신한테 떠넘기려는 천박한 여자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당신 어머니랑 그 잘난 첫사랑이 날 찾아와서 임신한 내 얼굴에 돈을 던지며 모욕하게 놔둔 거야. 내 뱃속의 아이들이 더러운 씨앗이야. 아니야. 서아, 난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한 적 없어. 민준이 갑자기 짐승처럼 절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다급히 두 팔을 뻗었지만 저는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며 침대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제 방어적인 태도에 허공에 멈춘 그의 손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것 같던 오만한 남자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아, 서아. 이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라는 거, 우리 아이들이라는 거 나도 다 안다고. 오열 속에 짓눌린 그의 목소리가 병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다.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속눈썹에 매달려 있던 눈물조차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개소리야. 이 애들이 당신 자식인 걸 아는데 진단서는 이게 뭐야. 민준의 두 눈에는 처절한 후회와 죽여버리고 싶은 누군가를 향한 지독한 증오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쏟아진 뜨거운 전복죽 웅덩이 위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진단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듯 꽉 쥐는 그의 손등에 핏대가 섰습니다. 이거 다 가짜야. 이 진단서 조작된 거라고. 나도 너도 우리 둘 다 그 악마 같은 여자한테 철저하게 속은 거야. 그의 말은 수백 톤짜리 쇠망치가 되어 제 머리를 잔인하게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굳게 믿고 있던 세상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속았다고 누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 뱃속에 아무 죄 없는 아이들까지 죽일 뻔한 그런 악랄한 연극을 꾸며냈다는 건데, 강민준 당장 제대로 설명해. 제 목소리는 종이장처럼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실의 공기가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민준이 구겨진 진단서의 주름을 조심스럽게 펴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올려다보는 그의 시선에는 우주를 다 담을 만큼의 깊은 죄책감과 자신이 천하의 멍청이였다는 처절한 수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8개월 전 민준의 쉰 목소리가 뚝뚝 끊기며 이어졌습니다. 회사 임원진 건강검진이 지정 VIP 병원에서 있었어. 그때 수진이가 홍보실장이자 의료재단 파트너십 담당자였지. 바로 그 여자가, 그 악마 같은 여자가 내게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이 가짜 결과지를 내밀었어. 저는 이불깃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준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붉어진 그의 눈시울에서 눈물이 배어 나왔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서아. 네가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 아이를 원했는지 내가 가장 잘 아니까. 원발성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난 내가 더 이상 남자가 아니라는 끔찍한 자괴감에 빠졌어. 3일 밤낮을 대표실에 처박혀 술만 마셨어. 널 볼 자신이 없었어. 네가 아이 옷이나 작은 신발을 사와서 거실에 놔둘 때마다 미쳐버릴 것 같았어. 그래서 차라리 널 밀어내기로 결심했어. 너한테 아기도 못 주는 병신으로 동정받는 이 차라리 딴 여자랑 바람난 쓰레기로 미움받는 게 내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착각했어. 그래서 수진이를 집으로 끌어들이고 네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이혼을 강의. 널 놔줘야 네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진짜 엄마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 저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강민준, 당신의 그 알량한 사랑이 고작 이따위 종이 쪼가리 한 장보다 못했던 거야.
나랑 4년을 살고 한 침대를 썼으면서 나한테 단 한마디 묻지도 않고 그 더러운 여자의 말과 종이 한 장을 믿어. 당신 멋대로 알량한 희생양 행세하면서 나를 영문도 모른 채 지옥으로 밀어넣은 거야. 그 허름한 병원에서 당신이 1분만 늦었어도 우리 아이들은 피투성이가 돼서 쓰레기통에 버려졌을 거라고 당신 알아. 민주는 침대 모서리에 이마를 밟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재계에서 폭풍을 몰고 다니던 서늘한 건설사 대표가 지금 제 발밑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미친놈이야. 내가 죽일 놈이야. 민준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토해냈습니다. 그날 네가 다니던 산부인과 기록을 뒤져서 네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어. 미친 듯이 병원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차가운 수술대에서 울면서도 끝까지 아이를 지키려던 네 얼굴을 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 너같이 순결하고 강한 여자가 나를 배신할 리가 없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 그날 오후 바로 대학병원 교수에게 비밀리에 찾아가 재검사를 받았어. 결과는 아무 이상 없는 정상이었어. 서아, 우리가 속은 거야. 그 독사 같은 여자한테 철저하게 농락당한 거라고. 알몸으로 드러난 진실 앞에서 저는 심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불륜녀라는 억울한 오명을 씻었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뚫리는 듯 했지만 이내 다른 쪽 가슴에서 시커먼 증오가 용암처럼 끌어올랐습니다. 이수진, 고고하고 능력 있는 홍보실장의 탈을 쓴 그 여자는 인간의 탈을 쓴 악귀였습니다. 성공한 남자의 가장 취약한 급소인 알량한 자존심을 정확히 파고들어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종이 한 장으로 저희 부부의 삶을 산산조각 낸 것입니다. 그때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약하게 울부짖던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서슬퍼런 살기를 뿜어내는 수라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이를 빠드득 갈며 말했습니다. 당장 그 여자한테 가서 네 발밑에 무릎 꿇게 만들 거야. 네가 흘린 눈물, 우리 아이들이 겪은 위험까지 그 여자 피부를 발라내서라도 똑똑히 갚아줄 거다. 말을 마친 민준이 병실 밖으로 거칠게 뛰쳐나갔습니다. 제가 그를 부를 새도 없었습니다. 넓고 적막한 병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지독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수진처럼 뼛속까지 치밀하고 악독한 여자가 민준이 진실을 알아챘다고 해서 순순히 무릎을 꿇고 항복할까요? 불길한 제 직감은 단 한치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정에 굶주려 방심했던 민준은 그 독사에게 치명적인 역공을 맞고 말았습니다. 이수진은 민준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칼을 뽑았고 그 칼끝은 저와 아이들의 숨통을 정확히 노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얕은 선잠에 빠져있던 저를 깨운 것은 미친 듯이 울려대는 휴대폰 벨소리였습니다. 발신자는 지윤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고막을 찢을 듯한 지윤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서아, 당장 인터넷 켜봐. 미쳤어. 완전히 미쳤다고. 그 쌍년이 인터넷 카페랑 찌라시 기자들 풀어서 기사 도배해놨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켜고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메인 화면에 뜬 붉고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제 망막을 난도질했습니다. 기사 아래에는 두 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라는 걸 알 수 있는 제가 변두리 산부인과에 몰래 들어가는 파파라치 사진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은 민준의 이름과 원발성, 무정자증이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그 가짜 진단서였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며 휴대폰을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수지는 민준이 진실을 알게 될 것까지 이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그 진단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중들은 대형 병원에 붉은 도장이 찍힌 종이 한 장이면 진실 따위는 확인하지 않고 마녀 사냥을 시작하니까요. 그녀는 자신의 주 무기인 언론 플레이를 이용해 저를 천하의 몹쓸 불륜녀로 전락시켰고 민준을 아이도 못 가지면서 아내에게 배신당한 멍청한 남편으로 전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띠링띠링 카카오톡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익명의 사람들이 제 인스타그램으로 끔찍한 악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목 온데삭 타들어가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일감을 받던 인테리어 회사의 실장님이었습니다. 서아 씨 정말 유감인데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던 청담동 고급 빌라 인테리어 계약 취소해야겠어요. 클라이언트들이 아침에 기사를 보고 난리가 났어요. 도덕적으로 문란한 여자가 디자인한 집에는 재수 없어서 못 살겠대요. 위약금 조항에 따라 계약금은 돌려받을 겁니다. 미안해요. 뚜. 끊어진 전화 신호음이 제 마지막 동아줄을 가차없이 끊어버렸습니다. 인테리어 일은 제가 홀로 쌍둥이를 키우기 위해 악착같이 모으려던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명예도 직업도 잃고 대한민국 전체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헬멧과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싸맨 지윤이 은밀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문을 잠근 그녀는 마스크를 벗고 숨을 헐떡이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서아, 기사 보지 마. 절대 보지 마. 내가 건설사 쪽에 인맥 동원해서 알아봤는데 이거 단순한 치정극이 아니야. 이수진 그 기집애 지금 쿠데타 일으키는 중이라고. 쿠데타. 머리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지윤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오너 일가의 불륜 스캔들이 터진 타이밍이 딱 회사 대형 입찰 전날이야. 오늘 아침 K건설 주가 완전히 폭락했어. 이사회 늙은 꼰대들이 강 대표 사생활 문제로 회사 말아먹는다고 난리 블루스를 추고 있어. 지금 긴급 이사회 열어서 강 대표 회의만 상정 한 해 만에 하는데 그 사이에서 기자들 달래고 주주들 편 만들며 영웅 행세하는 년이 누군지 알아. 바로 이수진이야. 벼락을 맞은 듯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 질투 모든 것은 가증스러운 포장지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권력 수천억 대건설사의 지분과 대표의 의자였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감정을 철저히 이용했고 저를 완벽한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제 쌍둥이 임신을 기폭제로 언론을 선동해 저와 민준을 동시에 지옥으로 처박고 회사를 집어삼킬 계획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랫배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뻗쳐올랐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악플의 저주 수진의 악마 같은 미소민준의 처절한 눈물이 시커먼 소용돌이가 되어 저를 깊은 심연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서아 왜 그래? 의사 선생님 빨리 좀 와주세요. 지윤의 절규가 멀어지며 파란 수술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오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삐소리가 고막을 찌르고 저는 완전한 어둠 속으로 기절해버렸습니다. 어렴풋이 의식이 돌아왔을 때 눈꺼풀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응급실 간이 침대 위에 누워있다는 사실만 간신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 커튼 밖에서 살얼음판 같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산부인과 특진 교수의 심각한 음성이었습니다. 강 대표님, 냉정하게 들으십시오. 산모 상태가 극도로 위험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혈압이 치솟았고 태아 심박수가 치명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성 임신 중독증 증세도 보입니다. 최선을 다해 약물을 투여하고 있지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이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조건 살려내세요. 산모도 아이도 전부 살려내라고요. 절망에 빠진 민준의 짐승 같은 절규가 울렸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흐른 뒤 의사가 건조한 목소리로 서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만약 12시간 내로 산모가 약물에 반응하지 않아 양수가 터지거나 대량 출혈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분께서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산모를 살릴지 아이를 살릴지 선택하십시오. 아내입니다. 제발 똑똑히 들으세요.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워드 자리지 말고 제 아내부터 살리십시오. 아이는 잃더라도 나중에 다시 하지만
제 아내는 절대로 잘못돼선 안 됩니다. 제발 제 아내 좀 피를 토하듯 찢어지는 남자의 오열이 저를 깊은 혼수 상태에서 끌어올렸습니다. 힘겹게 실눈을 뜨자 하얀 타일 바닥에 처참하게 무릎을 꿇고 제 침대 시트를 생명줄처럼 부여잡고 있는 남자의 널따란 어깨가 보였습니다. 항상 무채색의 차가운 갑옷을 입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K건설 강민준 대표는 엉망으로 헝클어진 머리와 핏자국이 묻은 셔츠를 입고 폐인처럼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가 제 손등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습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링거를 맞아 차가워진 제 피부를 데웠습니다. 서아 미안해. 내가 개자식이야. 제발 눈 좀 떠. 제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인 그 고요한 순간 제 뇌리는 기적처럼 투명하고 명석해졌습니다. 파편화된 기억들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8개월 전 그의 차가운 등 위조된 진단서 소파에 앉아짓던 수진의 비웃음, 그리고 인터넷을 도배한 저주 섞인 기사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만 피해자가 아니라 민준 역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독사의 꼭두각시로 조종당한 불쌍한 인형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권력욕을 위해 저와 제 뱃속의 아이들을 언론의 제물로 삼았습니다. 가슴속에 뭉쳐있던 원망의 화살표가 180도 방향을 틀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우는 이 멍청한 남자를 향한 미움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우리 가족을 사지로 몰아넣은 그 뱀 같은 여자에 대한 끝없는 살이가 깨어났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어미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마의 목을 물어뜯을 수 있습니다. 시끄러워요. 갈라지고 메마른 제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민준이 감전된 사람처럼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에 경악과 환희가 스쳤습니다. 서아, 너 깼어, 선생님, 선생님. 의사가 급히 들어와 상태를 살피고 안도하며 링거액을 조절했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혈압도 돌아오고 태아 심장도 안정됐어요. 하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또 충격을 받으면 돌이킬 수 없어요. 민주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둘만 남게 되자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눈치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 내가 대체 사과를 몇 번이나 더 해야. 닥치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기력은 없었지만 제 목소리는 얼음칼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주는 움찔하며 고개를 숙이고 깍지 낀 손을 세게 쥐었습니다. 알아. 수만 번 사과해도 씻을 수 없는 상처라는 거. 내가 멍청했어. 종이 쪼가리와 그 악녀의 새치 혀를 믿고 내 아내를 의심하다니. 언론과 이사회가 날 물어뜯어도 상관없어. 회사 지분 다 잃어도 돼. 난 너랑 아이들만 무사하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회사 뺏기는 건 당신 사정이고 갈기갈기 찢긴 내 명예와 우리 아이들 목숨값은 도대체 뭘로 갚을 건데요? 민준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열 거야. 진단서 조작한 거 전부 밝히고 이수진 고발할게. 다 바로잡을게. 바보 같은 소리. 저는 링거 바늘이 꽂힌 팔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으며 상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준이 당황하며 부축하려 했지만 매몰차게 손을 쳐냈습니다. 당신이 지금 뛰어나가서 억울하다고 소리치면 세상이 당장 믿어줄 것 같아요. 그녀가 깔아놓은 언론판에 자진해서 불 붙이는 꼴밖에 안 돼요. 이사회는 당신의 사생활이 구설수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당신을 해임할 명분이 충분해요. 당신이 떠들썩하게 나댈수록 그녀가 원하는 대로 회사를 더 빨리 삼키게 될 뿐이라고요. 민주는 멍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잃을 뻔한 충격에 빠져 재계를 호령하던 날카로운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 보는 제 도끼 어린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불쌍하고 나약했던 윤서아는 불법 산부인과 수술대에 버려졌던 날 완전히 죽었습니다.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뱃속의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누구든 물어 뜯을 준비가 된 잔혹한 사냥개였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와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했죠. 제 목소리에는 서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뻗어 그의 크고 굳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요. 난 아직 당신 용서 안 했어. 하지만 지금 우리에겐 죽여버려야 할 공통의 적이 생겼잖아요. 민주는 침을 꿀꺽 삼키며 집중했습니다. 이수진이 언론으로 나와 당신을 생매장하고 회사를 꿀꺽 삼키려 한다면 우리는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높은 꼭대기로 올려준 다음 바닥으로 패대기 쳐서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녀가 헌신적인 여자 행세를 하고 싶어 하죠. 저는 민준의 손을 거칠게 쥐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당신 나한테 용서받고 싶으면 정신 차리고 K건설 대표 강민준으로 돌아와요. 나랑 연극 한 편 제대로 찍읍시다. 우리가 완벽하게 속은 척 그녀의 오만함을 끝까지 부풀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찬란한 순간에 그 뱀 같은 여자의 목통을 내 손으로 직접 끊어버릴 테니까. 다음날 아침 제가 입원한 VIP 병동복도에서 천지가 개벽할 듯한 부부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구경꾼들과 간호사들이 몰려든 가운데 저는 민준이 들고 온 전복죽 그릇을 매몰차게 엎어버렸습니다. 꺼져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너같이 더럽고 뻔뻔한 인간은 우리 애들 아빠 자격도 없어. 당장 이혼 도장이나 마저 찍어. 민준은 헝클어진 머리에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구경꾼들이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네가 이따위로 나온다면 나도 더 이상 미련 없어. 내 뱃속에 그 애들 친자 확인해서 내 핏줄 아니면 당장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테니까 각오해. 그는 문을 부술듯이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풀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불룩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완벽한 연극이 막을 올린 것입니다. 우리의 위장 전술은 병원에 심어져 있던 수진의 정보원들을 완벽하게 속여 넘겼습니다. 불과 2시간 뒤 기고만장해진 이수진이 당당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최 여사 없이 홀로 나타난 그녀는 고급스러운 회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명품 하이힐 소리를 또각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쯧쯧 불쌍하기도 하지. 그 꼴을 보니까 나까지 처량해지네. 그녀가 거만하게 의자에 앉아 저를 조롱했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 몰린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원망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비웃으러온 거야. 네가 이겼어. 직업도 잃고 명예도 잃고 남편도 돌아섰어. 도대체 뭘 더 원해? 수지는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리더니 에르메스 백에서 숫자가 적힌 수표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5억 길게 말 안 할게. 네가 가진 그 불륜 씨앗 때문에 오빠가 이사회에서 모가지 날아가게 생겼어. 5억 줄 테니까 당장 미국이든 캐나다든 한국 떠나. 다시는 오빠 눈앞에 나타나지 마. 안 그러면 이번엔 인터넷 마녀사냥 정도로 안 끝날 줄 알아. 저는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수표를 집어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5억으로 민준 씨 친권 포기하겠다는 거지. 좋아, 약속해. 다시는 우리 모자 찾지 마. 수지는 쓰레기를 처리했다는 듯 기립박수를 치며 오만한 뒷모습을 보이며 나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자마자 제 얼굴의 눈물은 거짓말처럼 마르고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 이수진, 이 5억은 나와 내 아이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금 성금으로 칠게. 그날 오후 저는 민준의 비밀스러운 호의 아래 가짜 퇴원 수속을 밟고 텅 빈 캐리어를 끌고 공항으로 가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몰래 방향을 틀어 지훈이 준비해둔 강남의 비밀 은신처로 숨어들었습니다. 수진이 눈엣 가시를 뽑았다며 샴페인을 터트리는 사이 어둠 속에서 우리의 촘촘한 그물이 그녀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청담동의 최고급 스파 원장인 지훈은 특유의 화려한 언변으로 재벌가 사모님들을 구워 삼고 있었습니다. K건설에 철근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대표의 사모님에게 지윤이 은밀히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요새 K건설 이수진 실장 그 기집애가 아주 회사 돈을 자기 주머니처럼 쓴다면서요.
신도시 프로젝트 자재 빼돌려서 30%나 리베이트 처먹고 개인 페이퍼 컴퍼니로 돈 돌린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사모님 남편분 회사도 재수없게 세무조사 얽히기 전에 빨리 장부 확인해 보셔야 할걸요. 며칠 지나지 않아 수진이 차명 계좌로 자금을 빼돌린 검은 거래, 내역서와 자재비 부풀리기 증거들이 지훈의 손을 거쳐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박 아주머니는 완벽한 이중 스파이 역할을 해냈습니다. 매일 밤 최 여사와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굽신거리는 목소리로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네, 실장님. 서화 사모님은 짐 싸서 외국으로 도망갔고요. 대표님은 매일 술만 마시고 폐인처럼 집무실에 처박혀 계십니다. 수진의 경계심은 바닥까지 떨어졌고 회사를 온전히 삼켰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강민준의 집무실 문 뒤에서는 전혀 다른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외국에서 비밀리에 데려온 특별회계 감사팀과 함께 수진이 홍보실장과 대외협력 타이틀을 달고 결제한 수만 장의 서류와 자금 흐름을 이잡듯 뒤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검은 우비를 눌러쓴 민준이 은신처로 몰래 찾아왔습니다. 수일밤을 세워누는 토끼처럼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시퍼렇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은빛 USB 하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노트북에 USB를 꽂자 붉은 숫자가 빼곡한 수십 개의 엑셀 파일과 위조된 계약서 스캔본이 쏟아졌습니다. 1년 반 동안 민준의 목소리에 혐오감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유령 회사 5개를 세워서 신도시 자재 대금과 홍보비를 그쪽으로 빼돌렸어. 횡령 규모가 자그마치 50억이야. 50억,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민준이 이를 갈았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녀가 나한테 원발성 무정자증 진단서를 건네던 바로 그날 20억짜리 허위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거야. 내가 감사에 신경 쓰지 못하도록 가짜 난임이라는 충격적인 폭탄을 던져 내 정신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린 거지. 모든 게 다 철저하게 계산된 사기극이었어. 수지는 한 번도 민준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민준은 그저 회사를 집어삼키기 위한 호구이자 금고에 불과했습니다. K건설 창립 12주년 기념식 행사가 딱 3일 남았네.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복수심에 타오르는 눈빛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민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가 벌써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까지 맞추셨어. 수진이는 그날 대한민국 재계 인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나와의 약혼을 발표하고 이사회를 압박해 수석 부사장 자리에 앉을 작정이야. 저는 민준의 손을 잡으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를 하늘 꼭대기까지 올려보내줘요. 가장 눈부시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야 두 번 다시 일어설 수 없게 산산조각 날 테니까. 창립 기념식 당일 서울 최고의 호텔 스위트룸에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나약하고 핏기 없는 임산부가 아니었습니다. 제 몸을 감싼 최고급 다크레드 실크 드레스는 볼록하게 솟아오른 쌍둥이, 엄마의 배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여왕처럼 우아하게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붉은색은 잿더미에서 부활하는 불사조의 핏빛이자 제가 흘릴 뻔했던 아이들의 생명과도 같은 색이었습니다. 지훈이 화려한 보석핀으로 제 머리를 틀어 올리고 붉고 강렬한 립스틱을 발라주었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가들아, 엄마랑 같이 외상값 받으러 가자.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은 눈이 부신 샹들리에와 수진이 가장 좋아하는 하얀 장미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고급 세단들이 쉴 새 없이 도착했고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재계 인사들과 플래시를 터뜨리는 수십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얼굴의 반을 가리는 정교한 레이스 마스크를 썼습니다. 가면무도회 콘셉트가 가미된 연회 덕분에 제 정체를 숨길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 제 옆구리를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방송실 매수 끝났어. 신호만 주면 USB 화면 무조건 메인 전광판에 때릴 거야. 호흡을 가다듬고 홀 구석으로 몸을 피한 저는 잠시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화장실 문이 열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이아몬드로 치장한 이수진이 들어왔습니다. 거울 너머로 저를 발견한 수진은 잠시 경악하는 듯하더니 이내 짐짓 여유로운 척 혐오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껏 5억 받고 꺼지라니까 더 뜯어내려고 거머리처럼 기어왔어. 그 싼 티나는 드레스는 어디서 빌려 입었니? 저는 립스틱을 덧바르며 태연하게 맞받아쳤습니다. 네가 50억이나 빼돌린 횡령 장부가 세상에 까발려지고 쇠고랑을 차는 모습을 구경하러 왔지. 수진의 안색이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교활하게 웃으며 제 귓가에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강민준이 그거 조사해서 널 꼬신 모양인데 넌 아직도 순진하구나. 강민준이 진짜 널 사랑해서 네 뱃속애들 때문에 굽히고 들어간 줄 알아. 이사회 시간 끌려고 너 이용하는 거야. 수지는 자신의 납작한 배를 쓰다듬으며 승리감에 도취된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나 임신했어. 9주차야. 2달 전 신라호텔에서 민준 오빠 만취했던 밤, 그날 밤 우리 끝내주게 잤거든. 오빠의 진짜 핏줄은 내 뱃속에 있다고. 오늘 오빠는 모든 카메라 앞에서 내게 약혼 반지를 끼워줄 거야. 넌 졌어, 윤서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2달 전 셔츠 기세에 립스틱 자국을 묻히고 술에 취해 들어왔던 민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 민준의 아이라면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수진이 저를 밀치고 나가려던 찰나 어미의 본능이자 지독한 살기가 제 몸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수진의 공격을 솜씨 좋게 피한 뒤 한 손으로 그녀의 화려하게 틀어 올린 머리채를 사정없이 낚아챘습니다. 우두둑 아 미친년아 놔.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허우적댔습니다. 저는 머리카락 한 뭉텅이를 모근째 뽑아버리고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뽑혀나온 그녀의 머리카락을 비닐 지퍼백에 재빨리 담았습니다. 오늘 밤 내 뱃속에 그 귀한 핏줄이 널 천국으로 보낼지 지옥불에 떨어뜨릴지 기대할게. 저는 바닥에 쓰러져 발악하는 수진을 뒤로 하고 화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훈에게 지퍼백을 건넸습니다. 지훈아 수진이가 9주차 임신이래. 민준 씨 아이라고 주장해. 당장 네 VIP 인맥 동원해서 저 머리카락이랑 며칠 전 네가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K건설 경쟁사 박 부사장 손톱 유전자 대조해줘 초고속으로. 지우는 쌍욕을 내뱉고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제발 제발 민준이 나를 배신한 게 아니기를. 피를 말리는 기다림 끝에 저는 행사장 구석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화려한 팡파르와 함께 최 여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 아들 민준의 곁을 평생 지켜줄 아름다운 반려자 이수진 실장을 소개합니다. 박수갈채와 함께 수진이 우아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거짓 연기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민준 오빠는 최근 끔찍한 오해와 루머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굳건히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제 뱃속에는 민준 오빠와 저의 결실인 구주된 아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장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전처의 임신은 불륜으로 매도하고 내연녀의 임신을 성대하게 축하하는 끔찍한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강민준 대표께서 약혼 반지를 전달하시겠습니다. 사회자의 호들갑에 민준이 무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단정하고 완벽한 걸음걸이였지만 그의 턱관절은 분노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임신 발표는 민준에게도 완벽한 충격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수진 앞에 섰습니다. 반지 케이스를 꺼내는 대신 사회자의 마이크를 낚아챘습니다. 민준의 시선이 홀의 어둠 속을 가르며 제 레이스 마스크와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수진 실장님의 뜻밖의 소식 감사합니다. 저 역시 오늘 이 기쁜 자리에 걸맞은 아주 특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민준이 음향실 쪽을 향해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순식간에 홀 전체의 조명이 꺼졌습니다. 사람들의 비명과 혼란 속에서 오직 무대 뒤
거대한 LED 전광판만이 번쩍이며 켜졌습니다. 전광판에 뜬 것은 낭만적인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의 날카롭고 천박한 음성이 거대한 스피커를 찍고 나왔습니다. 당장 15억 빼서 강남에 세운 유령 회사로 입금해 자재비 손실로 회계 처리하고 강민준 그 등신은 자기가 고자인 줄 알고 페인다 됐으니까 의심 안 해. 빨리빨리 움직여. 뒤이어 50억 횡령 내역이 담긴 붉은색 엑셀 파일과 차명 계좌 내역이 화면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이어서 남성 전문 병원 의사의 고해성사 동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이수진 실장에게 5천만 원을 받고 강 대표의 결과를 원발성 무정자증으로 조작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장내는 폭탄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주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일어났고 기자들은 특종을 잡기 위해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수지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꺼 당장 끄라고 이거 다 조작이야라며 악을 썼지만 미리 지시를 받은 경호원들은 돌부처처럼 서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들고 있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떨어뜨리고 경악과 수치심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수진이 최 여사에게 매달렸지만 최 여사는 벌레를 보듯 그녀를 쳐내버렸습니다. 수진이 이번에는 민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눈물을 짜냈습니다. 오빠, 이건 다서아, 그 미친년이 조작한 거야. 내 뱃속에 오빠 자식이 있잖아. 2달 전 호텔방에서 우리 잤잖아. 이 아이를 봐서라도 날 믿어줘. 민준이 차갑게 그녀를 털어내려던 찰나 제 폰에 지윤이 보낸 PDF 파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레이스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붉은 실크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당당하게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저를 비추자 웅성거림이 멎었습니다. 민주는 계단을 단숨에 내려와 제 손을 다정하게 잡아 무대 위로 이끌었습니다. 수지는 짐승처럼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전현 끌어내. 전현이 날 모함하는 거야. 네가 조작한 거짓말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이수진. 저는 마이크를 쥐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장내를 장악했습니다. 제 뒤 전광판 화면이 초고속 유전자 검사 결과지로 바뀌었습니다. 이수진은 민준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횡령죄를 덮으려 발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불과 10분 전에 발급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십시오. 저는 수진을 경멸스럽게 내려다보며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수진 뱃속에 있는 구주차 태아의 DNA와 우리 회사의 라이벌인 경쟁사 박도훈 부사장의 DNA 일치율은 무려 99.99%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여자는 경쟁사 임원과 불륜을 저질러 임신한 뒤 그 아이를 무기로 강민준 대표를 협박해 K건설 전체를 삼키려 한 파렴치한 산업 스파이입니다. 3초간의 숨막히는 침묵 뒤 연 회장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저 뱀 같은 년 구속해, 경찰 불러. 군중의 비난 속에서 참다 못한 최 여사가 무대로 올라와 수진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짝 소리와 함께 수진이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최 여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앞에 서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죄했습니다. 서아가 내가 눈이 멀었었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묵묵부답으로 그녀를 지나쳐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은 제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고 수십 대의 카메라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제 아내 윤서아와 뱃속의 쌍둥이를 모욕하는 자는 제 전 재산과 목숨을 걸고 응징할 것입니다. 제 유일한 아내이자 핏줄은 여기 이 사람뿐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이성을 놓아버린 수진이 악마처럼 괴성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깨뜨려 날카롭고 뾰족한 유리창을 쥔 채 제 배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했습니다. 다 죽어버려. 널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피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두 팔로 배를 감싸 안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푹 살이 찢어지는 끔찍한 둔탁음이 울렸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민준이 저를 끌어안고 자신의 몸으로 깨진 유리를 막아냈습니다. 그의 오른쪽 팔뚝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깊숙이 밝혀 검붉은 피가 하얀 셔츠를 적시며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민준 씨 제 비명과 함께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수진을 바닥에 짓눌렀습니다. 수진은 짐승처럼 발악하다 결국 출동한 경찰의 수갑을 찼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상처를 지혈하려던 순간 배의 밑바닥부터 창자를 끊어내는 듯한 극심한 진통이 덮쳐왔습니다. 바닥으로 주저앉는 제 다리 사이로 따뜻한 양수와 핏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기들이 피를 철철 흘리며 구급차에 올라탄 민준은 제 손을 잡고 끊임없이 흐느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수술실로 직행했습니다.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한 조기 태반 박리와 과다 출혈이었습니다. 의식의 끈이 끊어질 듯 말 듯 한 수술실 안에서 밖에서 울부짖는 민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당장 서류 가져와 K건설 지분 100%, 내전 재산 전부 윤서아 이름으로 돌려. 아내가 죽으면 이따위 재산 다 무슨 소용이야. 제발 살려만 줘. 그 처절한 참회와 헌신적인 절규 속에서 첫 번째 아기의 힘찬 울음소리가 수술실을 채웠고 연이어 두 번째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깊은 수면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가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서울 근교의 평화로운 전원주택 마당입니다. 강지훈 누나, 머리 당기지 마. 장난감 내려놔. 마당 구석에서 곰돌이 푸 앞치마를 두른 K건설 강민준 대표가 쌍둥이 남매를 쫓아다니며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테라스에 앉아 그 모습을 보며 카모마일 차를 마시는 제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불이 나게 뛰어나와 온도가 안 맞는 분유통을 뺏으며 등짝을 때리는 모습은 여전히 익숙한 일상입니다. 새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선물을 잔뜩 들고 온 지우는 앞치마를 두른 민준을 보며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민준은 눈을 흐기며 투덜거리면서도 입가에는 짙은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수술실에서 깨어난 후 저는 민준이 넘긴 전 재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치하는 대신 그 자본으로 제 이름의 인테리어 회사를 차려 당당한 여성 CEO가 되었습니다. K건설 역시 위기를 극복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다시 섰습니다. 수지는 산업 스파이 사기, 횡령, 살인, 미수 등 무거운 죄목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차디찬 감방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불륜남 부사장 역시 회사 돈을 챙겨 해외로 도망치다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인과응보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석양빛 아래에서 아이들을 번쩍 안아 올리는 민준의 팔뚝에는 4년 전 그날의 길고 흉측한 흉터가 훈장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제 심장은 고요한 평안으로 물듭니다. 결혼은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폭풍우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가짜가 씻겨 내려가고 진짜가 남는 법입니다. 진짜 사랑은 잔잔할 때 속삭이는 달콤한 맹세가 아니라 거대한 절망 속에서 오만했던 자아를 버리고 자신의 온몸을 던져 가족을 지켜내는 용기였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 우리 가족에게는 부서지지 않을 단단한 평안만이 남았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평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생생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